제발 여긴 절대 오면 안 돼. 시어머니 잘 모셔라. 쌍둥이 짐을 챙기던 제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환갑 넘은 친정아빠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뒤 동생이 몰래 보낸 녹음 파일 하나를 듣고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어요. 영감탱이, 이번 달 거 사흘 늦었어. 며느리 보따리 싸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내놔. 그 길로 시댁에 쳐들어간 저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던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휘어잡았습니다. 어리 빠진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 위로 저는 미리 준비한 이혼장과 고소장을 던졌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지윤, 올해 35이 되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자리 잡은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지요. 숫자 앞에서는 누구보다 꼼꼼해서 영수증 한 장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저를 깐깐한 한주임이라고 불렀어요.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묵묵히 제 할 일만 하는 사람이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끝장을 보는 성미가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7살 되던 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그날 이후 아빠 한경수는 손바닥만 한 세탁소 하나로 저와 2살 어린 동생 한지호를 키워내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다리미를 잡으셨고 새카만 손톱으로 도시락을 싸주시던 분이었어요. 내 새끼들 지훈아. 아빠는 우리 딸내미랑 아들내미 밥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다 부르다. 이깟 세탁소 일 밤을 꼬박 새워도 하나도 안 힘들어. 그 말이 제 어린 시절을 통째로 받쳐주던 기둥이었습니다. 3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아빠의 세탁소에서 지금의 남편 박성훈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손님 하나가 와이셔츠 단추가 떨어졌다며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쾅쾅 내리치고 있었어요. 아따마, 이거 며칠 전에 산 백화점 신상인데 단추가 다 떨어져 버렸네. 사장님 눈이 삐었어. 내 비싼 옷 당장 물어내라고 당장. 손님이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는 죄송하다며 연신 허리를 굽히셨지요. 저는 가방을 카운터에 탁 내려놓으며 그 손님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 목소리 크면 다 이기는 줄 아세요? 단추 5개 중에 2번째 단추 처음 가져오실 때부터 달랑달랑 실밥 다 풀려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싹 다 사진 찍어놨다 이겁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하자 손님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멋이 어째? 조그만 아가씨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새 옷 좋아하시네. 장부 영수증 당장 뽑아드려요? 작년 가을에 맡기시고 이제 와서 무슨 억지 단추 타령이세요, 예. 아이고, 재수옴 붙었네. 아가씨 아주 입에 모터 달렸어? 됐어, 안 받아. 손님이 옷을 낚아채듯 들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가게 한쪽 구석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박수를 짝짝 치고 있었습니다. 와하, 아가씨 진짜 대단하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 같으면 무서워서 그냥 돈으로 물어줬을 텐데 아주 똑 부러지십니다. 박성훈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부드러운 미소가 보기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기요 손님, 남의 집 싸움 구경하러 오셨어요? 세탁물 찾으실 거냐고요. 제가 무뚝뚝하게 묻자 박성훈이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아니요. 사장님, 저 여기 동네 오늘 처음 이사 와서 들렀는데요. 따님 성격에 푹 반해서 오늘부터 무조건 단골할랍니다. 저 매주 올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아빠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저도 그날은 그저 별난 손님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날 이후 박성우는 정말로 매주 세탁소에 들렀습니다. 와이셔츠 한 장을 들고 와서는 한참을 가게 앞에서 서성였어요. 지훈 씨, 나랑 오늘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요? 시간 좀 내주라, 응? 세 번째 만남 만에 박성훈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 바쁜데요. 아유, 매몰차게 튕기지 말고. 내가 밥 한 끼 든든하게 사고 싶어서 그래요. 그날 진상 손님 단칼에 쫓아낸 거, 내 평생 잊지 못할 명장면이라니까요. 저는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박성우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없이 자란 저에게 다정한 박성훈의 손길은 봄볕 같았습니다. 지훈아, 나랑 결혼하자. 내 평생 너 눈에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게 해줄게. 우리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태평양 같은 분이신데. 너 보면 아주 며느리 사랑에 푹 빠지실 거다. 박성훈이 제 손을 꼭 잡고 약속했지요. 상견례 자리는 종로의 한 한정식 집에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숙은 진주 목걸이를 두르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가 낡은 양복을 입고 들어서자 윤말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되실 분? 그 먼 변두리 동네에서 이 복잡한 종로 바닥까지 오시느라 참말 고생 많으셨네. 차가 막혀서 애 좀 먹으셨죠? 윤말숙이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빠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셨지요. 아닙니다, 사돈어른. 우리 지훈이 애미 없이 자라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부디 너른 마음으로 이쁘게 봐주십시오. 윤말숙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름이 지훈이라 했나? 그래, 뭐 친정이 쥐뿔 가난해도 아가씨 혼자 몸뚱이 성하고 얌전하면 그만이지 뭐. 시집 와서 우리 귀한 아들 성훈이 비위만 살살 잘 맞춰. 그럼 내 입에서 며느리 구박소리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 순간 식탁 위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아빠가 어색하게 웃으셨고 박성우는 어머니 무릎을 살짝 두드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지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박성훈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어렵게 가진 쌍둥이 아들 박지한과 박지우가 어느덧 6달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오기로 한 토요일 아침, 저는 신이 나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지한아. 오늘 꽃가옷 입고 외할아버지 보러 가자 옳지. 우리 지우도 할아버지가 우리 강아지들 먹인다고 달달한 호박죽을 한 솥이나 끓여 놓으셨대요. 얼른 가자. 아이들 옷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어머 아빠, 나 애들 옷 다 입히고 지금 막 문 열고 출발하려고. 좀만 기다려. 제가 밝게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한데 너 오늘 친정에 오지 마라. 아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빠, 갑자기 왜 그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덜덜 떨려? 어디 아파? 병원 가야 돼? 아니다, 아니요. 알아놓은 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갑자기 세탁소에 골치 아픈 일이 좀 터져서 그래. 오늘 오지 말고 다음에 보자, 응? 저는 휴대폰을 귀에 더 바짝 갖다 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또렷이 들렸어요. 짧고 까칠한 헛기침.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분명 윤말숙의 헛기침이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 지금 옆에 누구 같이 있지? 아,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급한 손님 왔다. 아빠 전화 끊는다. 아빠,
뚝 끊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지훈아. 아빠가 잠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내 딸 지훈아 시어머니 비위 거스르지 말고 무조건 싹싹하게 잘 모셔라. 알았지? 괜히 시집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 아빠 부탁이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가슴 안쪽이 묵직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했을 때만 해도 아빠는 손주들 보고 싶다며 호박죽이며 잣죽이며 다 끓여놓겠다고 신이 나 계셨거든요. 그런 아빠가 갑자기 오지 말라니요. 거실 소파에 짐가방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안방에서 박성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당신 오늘 애들 데리고 친정 간다며. 왜 아직 안 가고 멍 때리고 있어? 박성훈이 하품을 하며 물었어요. 아빠가 세탁소에 급한 일이 생기셨다고 오늘 오지 말라시네. 제가 짧게 대답하자 박성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그럼. 가방 풀고 집이나 싹 치워놔. 어차피 우리 엄마가 오늘 손주들 보고 싶다고 오신다고 전화 왔었거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성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훈은 시계를 보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지요.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아이 양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챕터 2 숨막히는 압박과 교묘한 가스라이팅.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가 삑삑 눌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아유, 새댁이 아직도 자고 있네. 윤말숙이 양손 가득 검은 봉지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옷바람으로 허둥지둥 일어나 머리를 매만졌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미리 말씀 좀 주시지. 미리 말하면 그게 시어머니야. 친정엄마지. 윤말숙이 봉지를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훈이 어디 갔어? 운동 가셨어요. 어머, 새댁이 같이 안 가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지. 윤말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어요. 그날 윤말숙은 제 냉장고를 통째로 뒤집어 엎고는 유통기한이 사흘 남은 우유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새댁, 살림 이렇게 하면 못 써. 통장 이리 줘봐. 어디 한번 보자. 네. 성훈이 월급 들어오는 통장 말이야. 내가 관리해 줄게. 저는 컵을 든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왜 시어미가 못 믿겠어. 우리 성훈이 키운 사람이 누군데. 윤말숙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어요. 그날 저녁 운동에서 돌아온 박성훈에게 저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훈아, 어머니가 우리 월급 통장 달라고 하셨어. 박성훈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건성으로 답했어요. 엄마가 돈 관리 하나는 진짜 잘하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러셨어. 그래도 신혼인데 우리가. 지훈아, 엄마가 우리 등쳐먹기라도 한다는 거야, 지금. 박성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렇게 통장을 빼앗긴 지 2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가 다 되어 집에 들어왔는데 신발장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제 가방이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전 3년을 모아 큰맘 먹고 산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닮은 단정한 디자인이라 제가 무척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성훈아, 내 가방 못 봤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박성훈이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엄마가 가져가셨어. 뭐? 낮에 들르셨다가 미정이가 입사 선물로 갖고 싶어 한다고 그러시길래.
박미정은 박성훈의 친누나였습니다. 저는 신발도 못 벗은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성훈아, 그거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서 산 가방이야. 어머니 유품 닮아서 내가 얼마나. 지훈아, 가방 하나 가지고 왜 그래? 박성훈이 그제야 고개를 들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가 빈손으로 누나한테 가기 뭐하니까 그러신 거지. 새 거 사줄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미리 나한테 한마디라도 물어봤어야지. 뭐 큰일이라고 그래. 너 진짜 예민하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박성훈이 한숨을 푹 내쉬며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그대로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요.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마룻바닥에 떨어졌지만 박성훈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어렵게 가진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신 7개월 무렵 저는 몸이 자꾸 부어오르고 두통이 심해졌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중독증이 의심된다며 절대 안정을 권했지요. 그날 저녁 박성훈은 회사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성훈아, 오늘만 회식 빠지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옆에 있어줘야 한대. 제가 침대에 누운 채 힘없이 부탁했어요. 지훈아, 나 이번에 승진 걸려 있는 거 알잖아. 부장님 회식인데 어떻게 빠져. 박성훈이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와달라고 할게. 응. 어머니 말고 우리 아빠한테 전화할게. 맘대로 해. 박성훈이 향수를 뿌리고 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다 그만 거실 카페 뒤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이 가물가물한 와중에 휴대폰을 더듬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좀. 1시간 만에 아빠가 병원 응급실로 달려오셨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저를 보며 아빠가 제 손을 부여잡고 우셨지요. 지훈아, 아빠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어. 정신 차려라. 환갑이 넘은 아빠의 손이 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링거를 다 맞고 깨어났을 때는 아침 9시였어요. 아빠는 응급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새우잠을 자고 계셨습니다. 박성훈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점심때가 다 되어서 윤말숙이 한복 두루마기를 펄럭이며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아유, 새댁. 임신했다고 너무 유난 떨면 못 써. 우리 때는 밭일하다 애 낳고 그랬어. 윤말숙이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앉으며 혀를 찼습니다. 우리 성훈이가 얼마나 힘들겠어. 와이프가 자꾸 이러니까. 저는 천장만 바라보았어요. 아빠는 윤말숙을 보자 슬그머니 자리를 비키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처음으로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빠는 평소에 사돈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분인데 그날따라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첫날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비싸다는 조리원이야. 윤말숙이 박미정과 함께 조리원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노크 좀. 별거 다 따지네. 며느리 방에 시어미가 들어오는데 무슨 노크야. 윤말숙이 손을 휘휘 저으며 신생아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잠시 후 윤말숙은 강보에 쌓인 지안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이고, 우리 박씨 집안 장손.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미정아, 봐봐. 너희 아빠 어릴 때랑 똑같지. 엄마, 진짜네. 코가 박씨네 코야. 그러게 말이다. 새댁 닮은 데가 하나도 없네. 다행이지 뭐야. 윤말숙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저도 좀 안아볼게요. 잠깐만 있어봐. 할미가 좀 더 안고 있을게. 점심시간이 되자 조리원 직원이 산모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미역국에 잡곡밥, 영양 반찬이 가지런히 놓인 식판이었어요. 어머, 이거 산모 먹는 거야. 맛있겠다. 윤말숙이 식판을 자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미정아, 너도 한 숟갈 떠봐. 이런 거 비싸서 어디서 먹어보겠니? 어머니, 그건 새댁은 좀 굶어도 돼. 아직도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살 빼야지. 윤말숙이 제 배를 손가락으로 쿡 찌르며 깔깔 웃었습니다. 박미정도 따라 웃으며 미역국 그릇을 들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가만히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모자동실로 데려온 지안이와 지우의 자그마한 얼굴을 들여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절대 저렇게 함부로 다루게 두지 않겠다고요. 손가락보다도 작은 두 아기의 손을 제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렸고 그 불빛 아래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챕터 3 낯선 그림자와 충격적인 진실. 쌍둥이가 100일을 넘기고 5달째에 접어들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시간을 채 자지 못하는 좀비 같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지안이가 울면 지우가 따라 울고 지우 기저귀를 갈고 나면 지안이가 토하는 시기였지요. 박성우는 주말마다 어김없이 골프 가방을 둘러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성훈아, 오늘 하루만이라도 애들 좀 봐주면 안 돼. 제가 식탁에 엎드린 채로 부탁했어요. 지훈아, 회사 부장님이 부르신 거야. 안 가면 안 돼. 박성훈이 골프 모자를 눌렀으며 거울을 흘끗 보았습니다. 매주 부장님이 부르셔. 비꼬는 거야 지금. 박성훈이 인상을 찡그리며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한테 와달라 그래. 그러려고 가까이 사는 거잖아. 됐어.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말숙에게 신세를 지느니 차라리 잠을 안 자는 편이 나았어요. 박성훈이 나가고 1시간쯤 지나 거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경비실에서 택배가 왔다고 했어요. 별다른 택배를 시킨 적이 없어 의아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한 손에 분유한 박스를 든 동생 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누나, 지호야.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지호는 3년 전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베트남에 가 있던 동생이었습니다. 너 언제 들어왔어? 연락도 없이. 1달 전에 들어왔지. 휴직했어, 누나. 지호가 분유 박스를 거실에 내려놓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휴직이라니. 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누나 얼굴꼴이 이게 뭐야? 지호가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어요. 30살 동생의 눈빛이 평소답지 않게 무거웠습니다. 지호는 그날 저녁 때까지 저를 도와 쌍둥이를 봐주었어요. 지안이를 등에 업고 지우 분유를 먹이면서 지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나 사실 휴직한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인데? 아빠 때문이야. 저는 지우에게 물려주던 젖병을 멈칫했어요. 아빠 어디 아프셔? 아픈 게 아니라 누나, 지난주에 아빠 가게에 들렀거든. 지호가 분유 거품을 닦아내며 말을 골랐습니다. 가게 간판이 그대로인데 명의가 바뀌어 있더라고. 명의. 세탁소 임대차 명의 말이야. 박미숙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 순간 제 손에서 젖병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박미숙이라고. 누나, 그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지호가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저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미숙은 윤말숙의 사촌 여동생 이름이었어요. 지난 명절 차례상 앞에서 윤말숙이 자랑스럽게 떠들던 이름이었지요. 미숙이가 강남에서 부동산을 크게 하잖니. 우리 집안에 그 정도 인물 하나는 있어야지. 윤말숙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누나,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어머님 사촌이야. 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또 있어, 누나. 지호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낡은 통장 사진이었어요. 아빠 통장 잠깐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시더라. 매달 200씩 어디로 빠져나가. 200. 누구한테 보내냐고 물었더니 아빠가 대답을 못하셔. 그냥 빚이라고만 하시고. 우리 아빠한테 무슨 빚이 있어. 세탁소 하나로 평생을 사신 분인데.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잠복해 보려고. 잠복. 세탁소 근처 카페에서. 누나 정말 이상해, 이거. 뭔가 있어. 그날 밤 지호가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안이와 지우는 모처럼 동생 손에서 실컷 놀았는지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박성훈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성훈아, 왜? 우리 아빠 만난 적 있어. 최근에. 박성훈이 넥타이를 풀다 말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우리 아빠 만나러 가신 적 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 일정을 내가 일일이 챙기냐? 박성훈이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소파에 던졌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봤어.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자.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박성훈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들었어요. 아빠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끝내 누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들었던 그 헛기침 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새벽 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누나, 오늘 가게 잠복할게. 저는 지호 메시지를 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부디 아무 일도 아니기를, 그저 동생의 오해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지금 통화돼. 응, 말해. 지호의 목소리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어요. 누나 진정하고 들어. 아빠 가게에 방금 험상궂은 남자 둘이 들어갔어. 저는 베란다 창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아빠가 그 사람들한테 봉투 건네는 거 봤어. 두툼한 봉투야. 봉투를. 그 사람들 나오면서 통화하는 거 내가 바로 옆 테이블에서 들었어. 누나. 지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갔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보고하는 것 같았어. 사모님 말씀대로 영감님 잘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 사모님. 그리고 또 이랬어. 며느리 무서워서라도 꼬박꼬박 낸답니다. 걱정 마십시오.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풀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어요. 누나, 듣고 있어. 누나. 지호야. 누나, 정신 차려. 누나야. 지호가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이야. 그 사모님이라는 사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나, 어떻게 해? 지호야, 아빠는. 아빠 지금 어떻게 계셔? 가게 안에 그냥 앉아 계셔. 카운터에 엎드려서. 지호가 말끝을 흐렸어요. 누나, 아빠 우셔. 어깨가 들썩들썩하셔. 저는 휴대폰을 가슴팍에 끌어안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었는데도 목구멍에서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거실 한쪽 아기 침대에서 지안이가 작게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차오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가슴 안쪽이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화끈거렸어요. 환갑이 넘은 아빠를
평생을 다리미 김 속에서 사신 그 양반을 누가 감히 카운터에 엎드려 울게 만들었나요?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 찬물을 한 잔 가득 따라 단숨에 들이켰어요. 얼음장 같은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실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윤말숙이 입꼬리를 끌어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챕터 4절망 속에서 움툰 구원의 손길. 지호의 전화를 끄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박성우는 옆에서 코를 골며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박성훈의 옆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5년을 같이 살을 맞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제 친정아빠를 등쳐먹는 동안 박성우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지안이와 지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만 한 속눈썹이 새근새근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저는 두 아이의 작은 손을 번갈아 잡으며 속삭였어요. 지금 당장 박성훈의 멱살을 잡고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당장 윤말숙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라. 지금 터뜨리면 다 잃는다. 아이들도 아빠도 다 빼앗긴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박성훈과 윤말숙은 제 통장을 들여다보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살아왔습니다. 저들은 변호사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험상궂은 사내들도 부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맨몸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이기려면 저들이 저를 우습게 보는 그 빈틈을 끝까지 이용해야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 더 멍청한 며느리, 더 무능한 아내, 더 순한 양처럼 굴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가면 뒤에서 칼을 갈 것이라고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지안이와 지우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도서관 앞 카페로 향했어요. 며칠을 잠을 못 자 눈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육아 동호회 어머니들이 모이는 시간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실 몇 곳을 검색하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조은혜 변호사. 서초동에 작은 사무실을 차린 사진이 떴어요.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5년 전 저는 회사에서 거래처 돈 3천만 원을 빼돌렸다는 누명을 쓴 적이 있었어요. 격리였던 제가 가장 만만했던 것이지요. 그때 신입 변호사로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조은혜였습니다. 조은혜는 새벽까지 회사 장부를 뒤져 진범이 따로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저는 누명을 벗었지만 회사는 그만두어야 했지요. 조은혜도 그 사건 뒤에 회사 고문 변호사 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한동안 연락을 못 드렸어요. 이제는 너무 시간이 흘러버렸을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에서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은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변호사님, 저 한지윤이에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윤 씨, 그 한지윤 씨. 네. 세상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결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조은혜의 목소리가 단번에 밝아졌어요. 저는 입을 때려다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지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금니를 깨물고 한마디씩 짜내듯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매달 200만 원씩 시어머니한테 뜯기고 계셔요. 한지훈 씨,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5년을 모르고 있었어요. 조은혜가 잠시 숨을 골랐어요. 한지훈 씨, 지금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아니요. 제가 갈게요. 내일 아이들 친정에 맡기고 갈게요. 내일 오후 2시. 시간 비워둘게요. 고맙습니다. 한지훈 씨, 조은혜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오늘부터는 한 가지만 약속해요. 시댁 앞에서 절대 티내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쪽에서 보이지 않을 텐데도 자꾸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서초동 조은혜의 사무실은 단출했어요. 책상 하나, 책장 2개, 손님용 소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지훈 씨, 일단 앉아요. 조은혜가 차를 한 잔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이야기 들으면서 화내거나 한숨 쉬지 않을게요. 사실관계만 듣고 전략 짤 거예요. 괜찮죠? 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어요. 신혼 첫 달부터 통장을 빼앗긴 일, 가방을 신우이에게 줘버린 일, 임신 중독증으로 쓰러진 날 박성훈이 회식 갔던 일, 산후조리원에서 윤말숙이 산모식을 빼앗아 먹은 일, 그리고 어제 지호에게서 들은 빚쟁이 이야기까지요. 조은혜는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노트에 빠르게 무언가를 적었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조은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지훈 씨, 솔직히 말할게요. 네. 지금 한지훈 씨가 가진 게 너무 없어요. 통장도 명의도 증거도 다 저쪽에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2가지를 동시에 갈 거예요. 하나는 이혼 소송, 하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요. 형사고소요. 아버님한테서 매달 돈을 뜯어간 거, 그거 공갈 협박죄가 돼요. 사람을 협박해서 돈 받아낸 거니까요. 저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협박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녹음이든 문자든. 녹음이요. 네. 아버님이 시어머니랑 통화하는 거, 만나는 거. 그걸 잡아야 해요. 아버님이 직접 녹음하시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가게에 몰래라도요. 제가 가서 설치할 순 없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을 수시로 들락거리니까. 동생분이요. 동생분이 하실 수 있어요. 조은혜가 또박또박 짚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지훈 씨, 집에 홈캠 있어요. 거실에 하나 있어요. 아이들 보려고 단 거. 그거 절대 떼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와서 애들 어떻게 다루는지, 박성훈 씨가 육아에 얼마나 무관심한지 다 찍힐 거예요. 그거 나중에 양육권 다툴 때 결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은혜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박성훈 씨 통장이랑 카드 영수증, 회사 거 포함해서 한지훈 씨가 손에 닿는 건 다 사진 찍어두세요. 저쪽이 재산 빼돌릴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2 손을 모은 채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조은혜가 마지막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한지훈 씨, 5년 전에 저 살려준 거 잊지 않았어요. 이번엔 제가 갚을게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떨궜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무서워요. 무서운 거 당연해요. 근데 한지훈 씨 혼자 아니에요. 저 있고 동생분 있고 무엇보다 한지훈 씨 자신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5년 전에 제가 봤어요. 조은혜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은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2 얼굴로 살았어요. 낮에는 그 어느 때보다 순한 며느리, 그 어느 때보다 무능한 아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도저히 손이 안 가서요.
저는 일부러 윤말숙에게 전화를 걸어 어리광 비슷한 부탁을 했어요. 아유, 세댁. 그러게 내가 살림 배우라고 했지. 알았다. 가져다 줄게. 윤말숙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난다고 믿는 즐거움이 수화기 너머로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통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성훈의 와이셔츠 안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하면 다림질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박성훈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노트북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어깨 너머로 손가락 움직임을 외워두었지요. 지호는 지호대로 움직였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아빠 가게에 들러가게 청소를 도와드리는 척하면서 카운터 화분 밑과 다리 밑판 뒤편에 손가락 마디만 한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아빠, 이거 그냥 두세요. 가게에 음악 좀 틀어두려고 산 거예요. 지호가 능청스럽게 둘러댔어요. 아빠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지호는 저에게 그날 녹음된 파일을 보내왔어요. 처음 사흘은 별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지호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누나, 오늘 거 들어봐. 짧은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저는 박성훈이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다리미질 소리에 섞여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거리는 구두 굽소리. 사돈. 윤말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아빠의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달 거. 사흘 늦었어. 장사가 잘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사돈. 내가 사돈 사정 받으려야 돼. 내가. 윤말숙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들. 그쪽 핏줄이기 전에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알지? 압니다. 잘 생각하셔. 사돈 한마디면 우리 세댁 한 방에 보따리 싸? 그래도 되겠어. 저는 화장실 변기에 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어폰 너머에서 아빠의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이 시린 줄도 모르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어폰 속에서 윤말숙의 또각거리는 구두굽이 천천히 가게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녹음본과 뜯겨진 머리채. 화장실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저는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어폰을 빼고 휴대폰을 가슴팍에 끌어안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성우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아기 침대 곁에 앉아 지안이와 지우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새벽 5시쯤 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호야, 오늘 아침에 아이들 데리러 와. 5분도 안 돼서 답이 왔어요. 누나 갈게. 옷만 챙기고 바로 가. 1시간 뒤 지호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미리 챙겨둔 기저귀 가방 2개를 지호에게 건넸어요. 누나, 진짜 괜찮겠어. 같이 갈까? 지호가 잠든 지우를 안아올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아빠 모시고 그 모텔로 가. 변호사님이 잡아주신대. 알겠어. 그럼 누나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꼭 전화하고. 응. 걱정 마. 저는 지안이의 이마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지호가 두 아이를 양팔에 안고 나간 뒤 거실은 갑자기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가장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꺼냈어요. 격리로 일하던 시절 회의 때마다 입던 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한 갈래로 묶고 입술을 새빨갛게 칠했어요.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8시 반쯤 박성훈이 부스스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지훈아, 애들은 친정에 보냈어.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셔서.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무심하게 답했어요. 뭐? 너 마음대로. 박성훈이 인상을 찡그렸지만 더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박성훈 앞에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성훈아, 오늘 오후에 어머니 댁에 갈 거야. 같이 가자. 갑자기. 무슨 일로? 어머니가 김치 가져가라고 하셔서 같이 가서 인사도 드리고. 박성훈이 의외라는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가 웬일이야? 어머니 만나러 가자는 소리를 다 하고 철 좀 들려고. 저는 미소를 만들어 보였습니다. 박성훈이 흡족한 표정으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가 너 진심으로 위해 주시는 거 인제 좀 알겠어. 응, 알겠어. 저는 커피잔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입꼬리를 살짝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저는 박성훈과 함께 시댁 현관 앞에 섰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 다른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어요. 조은혜에게는 이미 메시지를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갑니다. 조은혜의 답은 짧고 단단했어요. 지훈 씨, 폭력은 절대 안 됩니다. 녹음만 잘 따세요. 제가 근처에 대기할게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말숙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세댁. 어서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깍듯이 인사하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에 김치 양념 냄새가 진하게 풍기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다과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말숙은 손수 우려낸 차를 잔에 따라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세댁, 그동안 어미가 너무 몰아세웠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성훈이 너도 마누라한테 좀 잘해라. 며느리 고생시키지 말고. 윤말숙이 박성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박성훈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차를 마셨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번갈아 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응, 말해. 어머니, 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저는 휴대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요. 어머니가 매달 만나신 거 맞으시죠? 순간 윤말숙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세댁. 사돈을 내가 왜 만나. 매달 200씩 받아가셨잖아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두드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 달 거. 사흘 늦었어. 장사가 잘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사돈 한마디면 우리 세댁 한 방에 보따리 싸. 그래도 되겠어. 거실에 윤말숙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려 퍼졌어요. 윤말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박성훈은 입을 반쯤 벌린 채 어머니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성훈아, 이거 다 가짜야. 짜깁기야. 윤말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짜요. 저도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요. 5년을 어머니 앞에서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세댁, 진정해. 우리 아빠가요. 환갑 넘은 우리 아빠가 카운터에 엎드려 오셨대요. 어머니 때문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어머니 며느리이기 전에 한경수 딸이에요. 알아요. 윤말숙이 식탁을 돌아 저에게로 다가왔어요. 이게 시어미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윤말숙이 손을 들어 제 뺨을 후려치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목을 단번에 낚아챘어요. 어머니, 한 번만 더 손 올리시면 그 손목 부러뜨릴 거예요.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윤말숙의 얼굴이 벌개졌어요. 성훈아, 내 마누라가 시어미 손목을 잡았다. 너 보고만 있을 거니. 박성훈이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손 놔. 성훈아, 너도 알고 있었어. 너도 알고 있었지. 저는 윤말숙의 손목을 놓고 박성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몰랐어. 진짜로 몰랐어. 어머니가 매달 우리 집에 김치 갖다 주신다고 했지. 그 김치값을 누가 댔다고 생각해. 지훈아, 그건 내 골프 가방, 내 외제차, 내 옷.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냐고. 박성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들고 온 종이 가방을 식탁 위에 탁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이게 뭐야? 이혼 소장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형사 고소장이고요. 공갈, 협박, 사기. 3가지로 들어가요. 윤말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고소장? 너 지금 시어미를 고소한다고. 네. 2년이. 2천万년이. 윤말숙이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손을 뻗어 윤말숙의 단정하게 올린 머리채를 움켜잡았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 카운터에 엎드려 우신 거 제가 다 들었어요. 저는 윤말숙의 머리를 식탁 모서리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 성훈아, 성훈아. 윤말숙이 비명을 지르며 박성훈을 향해 손을 뻗었어요. 어머니, 우리 아빠한테 영감탱이라고 부르셨죠. 며느리 무서워서 돈 잘 낸다고요. 저는 윤말숙의 머리채를 잡은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지훈아, 나 어머니 놓으라고. 박성훈이 달려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박성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성훈아, 너 잘 들어. 오늘부터 너랑 나 끝이야. 우리 애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저는 윤말숙의 머리채를 놓았어요. 윤말숙이 식탁 옆으로 풀썩 주저앉으며 흐트러진 머리를 부여잡았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둔 종이 가방에서 서류 2부를 꺼내 2사람의 발 앞에 내던졌어요. 잘 읽어보세요. 모르겠으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너 이러고 무사할 줄 알아. 윤말숙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이를 갈았습니다. 무사 못하면요. 어머니랑 같이 가는 거죠. 저는 휴대폰을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현관으로 향하는 길에 박성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박성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성훈아, 네가 우리 아빠 우는 모습 봤어야 돼. 지훈아, 못 봤지.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는 박성훈을 지나쳐 현관문을 열었어요. 복도로 나서자 길게 늘어선 햇빛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윤말숙의 흐느낌과 박성훈의 한숨이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바닥에는 윤말숙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가만히 털어내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챕터 6번 뻔한 반격과 진흙탕 싸움. 시댁을 나선 그날 저녁 저는 지호와 아빠가 머무는 작은 모텔로 향했어요. 모텔 방문을 열자 아빠가 침대 끝에 앉아 지안이를 안고 계셨습니다. 지호는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가방을 떨어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가 지안이를 침대에 살며시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지훈아, 아빠,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아니다. 아빠가 미안하지. 아빠가 못나서 너를 이 꼴로 만들었다. 아빠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습니다. 환감 넘은 손이 자글자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호가 분유병을 내려놓고 다가왔습니다. 누나,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누나. 지호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습니다. 아빠, 지호야. 이제 시작이야. 절대 흔들리지 마. 알았지? 알았다. 누나만 따라갈게. 저는 그날 밤 모텔 침대에 누워 지안이와 지우의 작은 손을 양쪽으로 잡고 잠이 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박성훈이 옆에 없는 잠자리가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평호는 사흘을 가지 못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조은혜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지훈 씨, 시어머니가 어제 폭행죄로 지훈 씨를 고소했어요. 네. 전치 사주 진단서까지 끊었어요. 머리채 잡힌 거 가지고요. 저는 모텔 창가에 기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변호사님, 지훈 씨, 흔들리지 마요. 우리가 예상한 거예요. 조은혜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박성훈 씨가 양육권 소송을 걸었어요. 양육권을요? 네.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고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려왔어요. 변호사님, 우리 애들 못 빼앗기죠? 못 빼앗겨요. 절대로요. 그래도 마음 단단히 먹어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호가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누나, 이거 봐봐. 지호의 휴대폰 화면에는 동네 맘카페 게시판이 떠 있었어요. 35살 오호동 산모 주의하세요. 산후 우울증으로 쌍둥이 학대. 저는 그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 안에는 제 이름 머리 글자 사는 아파트 이름 다니던 산부인과 이름까지 묘하게 짚어주듯 적혀 있었어요. 박성훈, 누나, 이 새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호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 새끼 멱살을. 지호야, 안 돼. 저는 지호의 팔을 잡았어요. 우리가 손 떼면 저쪽이 이긴다. 변호사님이 그러셨잖아. 그래도 누나, 참아. 한 번만 더 참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오후 아빠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모텔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시다 그대로 푹 주저앉으셨어요. 지호가 119를 부르고 저는 아빠 머리를 무릎에 받쳤습니다.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지훈아, 아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지훈아, 아빠가 너한테. 아빠,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아빠는 의식이 흐릿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운 아빠의 손을 잡고 저는 그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주셨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입니다. 입원해서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또 한 번 울렸어요. 은행에서 온 알림이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가압류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았어요. 박성훈이 결혼 이후 제 명의로 들어둔 적금까지 모조리 묶어버린 거였습니다. 당장 아빠 병원비도 변호사 비용도 막막했어요.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지호가 옆에 와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누나, 누나, 정신 차려. 누나, 지호야. 나 이러다 다 잃겠다.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지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보호자실에서 저는 조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통장 가압류됐고요. 아빠 입원하셨고요. 맘카페에는 제가 애 학대했다고 글 올라왔어요. 박성훈이 살던 아파트, 그 아파트 명의도 이미 신우이한테 넘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호흡에 쏟아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러다 진짜로 다 잃을 것 같아요.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 씨, 네, 잘 들어요. 저쪽이 지금 한 짓들, 그게 다 우리한테 유리한 카드예요. 네, 폭행 고소요. 우리가 가진 녹음 파일 한 방이면 정당한 분노로 인정받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협박한 게 먼저니까요. 맘카페 글, 그거 명예훼손이에요. IP 조회하면 박성훈 씨로 나올 거예요. 한 건 더 추가요. 통장 가압류. 그거 풀 수 있어요. 가사 사건 진행 중에 부당하게 처분한 거니까요. 아파트 명의 이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회행위라고 해서 이혼 앞두고 재산 빼돌린 거 무효로 돌릴 수 있어요. 조은혜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제 귀에 박혔어요. 지훈 씨, 박성훈이 무리수를 둘수록 우리 패가 두꺼워져요. 알겠죠? 네.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성훈 씨 회사 다니죠? 네. 회사 카드 영수증 사진 찍어두셨다 그랬죠? 그거 다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왜요? 제가 보니까 영수증에 유흥주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부부 공동 자산으로 그런 데 쓴 건 다 도로 토해내야 돼요. 알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해요. 제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네, 절대 안 돼요. 지킬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보호자실 천장을 한참 동안 올려다보았어요. 링거줄에 매달린 작은 약병이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병실 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둘이 어슬렁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지호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그 모습을 보고 저를 깨웠습니다. 누나, 저 새끼들 그 빚쟁이들이야. 가게에 왔던 그 새끼들. 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보낸 거구나. 누나, 내가 가서 따질게. 지호야, 잠깐만. 저는 휴대폰을 들고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천천히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사내들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키 큰 사내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아, 이대기 한경수 씨 입원실인가? 맞아요. 누가 보내셨어요? 그건 알 거 없고. 영감님 안부나 좀 여쭤보러 왔는데. 안부 여쭤볼 사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저는 휴대폰을 슬쩍 들어보였습니다. 지금 이 통화 다 녹음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 천장에 보이시죠? 병원 CCTV. 사내 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 시어머니 윤말숙? 그분이 보내셨죠? 뭐? 가서 전하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아빠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날로 어머니 구속영장 청구한다고요. 저는 사내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키 큰 사내가 침을 한번 삼키더니 동료의 팔을 잡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어요. 아가씨가 보통이 아니네. 네, 보통 아니에요. 가세요. 사내들이 어두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병실로 돌아와 휴대폰의 녹음을 저장했어요. 지호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누나 무섭다, 누나가. 무서워야지.
우리 아빠 지키려면.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빠 손을 잡았어요. 아빠의 손이 차가웠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은혜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어요. 지훈 씨, 사회행 위치소 가처분 신청 들어갔어요. 회사 감사팀 익명 제보도 오늘 보냅니다. 이제 저쪽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입원실 커튼 사이로 길고 가느다란 햇살이 아빠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챕터 7 완벽한 응징과 역전극. 조은혜의 문자를 받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아빠는 다행히 차도가 좋아져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지안이와 지우는 지호가 모텔에서 알뜰살뜰 돌봐주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같이 조은혜의 사무실과 병원을 오가며 서류를 정리하고 증거를 추렸습니다. 첫 번째 가사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복도에 박성훈과 윤말숙이 먼저 와 있었어요. 윤말숙은 머리에 붕대를 두르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댁, 어디? 시험이 이 꼴 만들어 놓고 잘 사나 한번 보자. 윤말숙이 일부러 큰 소리로 신음을 흘렸어요. 박성훈은 대형 로펌 변호사 옆에 서서 저를 흘긋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조은혜와 함께 두 사람을 지나쳐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재판은 무겁고 길었습니다. 박성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성훈 씨의 아내 한지우는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두 자녀를 방치한 정황이 다수 있습니다. 맘카페에 다수의 제보글이 올라와 있으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은혜가 옆에서 제 무릎을 살짝 토닥였어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조은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희도 자료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조은혜가 노트북을 법대함 모니터에 연결했습니다. 피고 한지훈 씨가 거실에 설치해둔 가정용 카메라 영상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법정 모니터에 영상이 떴어요. 새벽 3시 우는 아기 둘을 양팔에 안고 거실을 서성이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영상이 빠르게 넘어가며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박성훈이 골프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모습, 윤말숙이 거실 소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동안 지우가 카펫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 지안이가 입에 손가락을 넣고 흐느끼는데 윤말숙이 짜증스럽게 손을 휘젓는 모습. 아유, 시끄러워. 좀 가만히 좀 있어. 영상 속 윤말숙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법대위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박성훈 측 변호사의 어깨가 살짝 처졌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조은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피고의 시어머니 윤말숙 씨가 피고의 친정아버지를 협박해 매달 200만 원씩을 갈취한 정황입니다. 법정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녹취 파일과 친정아버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 사촌인 박미숙 씨 명의로 변경된 세탁소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조은혜가 또박또박 짚어나갔어요. 이 임대차 계약은 명예도용이며 별도 형사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박성훈 측 변호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가사재판입니다. 형사사건이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재판장님, 조은혜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잘랐어요. 피고 한지훈이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영상으로 입증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윤말숙이 손주들을 방치한 정황이 그대로 찍혀 있습니다. 또한 박성훈 씨는 이혼 소송 직전 부부 공동 자산이었던 아파트를
자신의 누나 박미정 씨 앞으로 명예 이전했습니다. 조은혜가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모니터에 띄웠어요. 등기부등본입니다. 명예 이전일이 한지훈 씨가 시댁을 방문해 협박 녹음을 들려준 다음 날입니다. 박성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행위로 별도 소송을 통해 무효화를 신청했습니다. 조은혜가 자리에 앉았어요. 법정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판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다음 기일을 정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길에 박성훈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지훈아, 우리 한 번만 이야기 좀. 성훈아. 저는 박성훈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내 입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진짜 우습다. 박성훈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훈아, 회사에 이상한 문서가 들어왔어. 너 알지? 무슨 문서? 감사팀에. 내 카드 영수증이 그게. 네가 회사 공금으로 유흥주점 다닌 거. 그거 말이지. 박성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냐? 네가 보낸 거냐? 내가 보냈으면. 저는 박성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내 친정아빠 등쳐먹은 거에 비하면 그 정도는 세 발의 피야. 박성훈이 무어라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박성훈을 지나쳐 법원 계단을 내려왔어요. 계단 아래쪽에서 윤말숙이 휠체어에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나치며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 형사재판이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윤말숙은 공갈, 협박, 명의도용까지 3가지 혐의로 입건되었어요.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는 윤말숙의 모습이 동네 인터넷 신문에 작게 실렸습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평소 사교 모임에 자주 다녔던 윤말숙을 알아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박성훈의 회사에서도 곧이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호가 회사 정문 앞 카페에서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박성훈이 회사 카드로 유흥주점에서 4천만 원을 결제한 정황이 적발되었고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회사 감사위원회에서 박성훈은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모텔 침대에 앉아 들었습니다. 가슴이 시원하기보다는 어딘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어요. 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다는 것은 통쾌함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2번째 가사 재판이 열리는 날, 박성훈은 더 이상 대형 로펌 변호사와 함께 오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사무실의 변호사 한 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윤말숙은 형사사건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마지막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박성훈 측 변호사가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박성훈 씨가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은 어머니의 압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에 작은 헛웃음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은혜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박성훈 씨는 결혼 5년간 단 한 차례도 아내의 친정에 대한 협박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회식에 갔고 산후조리원에서 아이의 분유를 시어머니가 손주를 자기 소유처럼 다룰 때도 묵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자산을 누나 명의로 빼돌리고 회사 공금을 유흥에 탕진한 사람입니다. 피고 한지훈 씨에게 양육권은 물론 합당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훈 씨,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법정 앞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박성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재판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5년을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또박또박 흘러나왔어요. 제 아빠가 매달 200씩 빼앗기는 동안 저는 그게 김치값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잠을 못 자며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제 남편은 골프장에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자식을 제 손으로 키우고 제 아빠를 제 손으로 모실 자유를 원합니다. 그게 평범한 사람의 마땅한 권리라면 부디 그 권리를 돌려주십시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마이크에 가까이 입을 댔어요.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 안에 침이 마르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고 한지훈 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권을 단독으로 인정합니다. 친권 또한 단독으로 인정합니다. 박성훈의 어깨가 푹 꺾였어요. 위자료로 7천만 원, 재산 분할은 부부 공동 자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박성훈 씨가 누나 박미정 씨 앞으로 이전한 아파트는 사회행위로 인정하여 금형의 이전을 무효로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월 150만 원,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조은혜가 옆에서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조은혜의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박성훈이 마지막으로 저를 불렀어요. 지훈아.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한 번만 봐줘. 박성훈이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법원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흘긋흘긋 쳐다보았어요. 저는 박성훈을 내려다보며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성훈아. 응. 우리 아빠가 카운터에 엎드려 오셨대. 환갑 넘은 양반이. 나도 그날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어. 너 그거 알아? 박성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 어머니 머리채 잡은 거 나는 평생 후회 안 할 거야. 지훈아, 내 마지막 부탁 하나만 들어줘. 두 번 다시 우리 애들 이름 입에 올리지 마. 저는 박성훈을 지나쳐 천천히 걸어갔어요. 법원 정문을 나서자 햇볕이 쨍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조은혜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한 손을 들어 인사하고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맨 뒤 길게 한 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쪽에 5년 동안 쌓여있던 무거운 짐 하나가 그제야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챕터 8 새로운 시작과 진짜 가족의 의미. 판결이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새로 얻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방 2개에 거실이 햇빛 잘 드는 남향이었어요. 지안이와 지유의 방에는 노란색 별 모양 벽지를 붙였습니다. 이삿짐을 풀던 날 지호가 박스를 하나하나 옮겨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누나, 여기 거실이 우리 옛날 집보다 훨씬 넓다. 그렇지. 너 휴직 풀리면 가끔 놀러와. 내가 가끔이 뭐야. 매일 와야지. 지호가 능청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박스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어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찍은 아빠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지호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거실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걸었어요. 지우가 카페 뒤에서 옹알옹알 소리를 내며 손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지우가 엄마 부르네. 저는 지우를 안아 올려 사진을 함께 올려다 보았어요. 지우야, 여기 엄마야. 외할머니, 우리 지우 닮았지. 지우가 작은 손가락으로 액자를 톡 건드렸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가락 위에 가만히 입을 맞췄어요.
가슴 안쪽이 오래간만에 따뜻하게 데워졌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사흘 뒤 저는 아빠를 모시고 동네 상가 거리를 걸었어요. 좋은 애의 도움으로 얻어낸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아빠께 번듯한 새 세탁소를 차려드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1층 상가에 깨끗한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어요. 아빠, 여기 어때?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빠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한참을 가만히 서 계셨어요. 근데 지훈아, 아빠는 그냥 작은 가게에서 평생 해왔던 곳이 아빠, 저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 이름, 아빠 이름 따서 경수 세탁이라고 붙일 거야. 경수 세탁? 옛날 가게는 그만 잊어. 새 가게야. 우리 아빠 새 시작이야. 아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환갑이 넘은 아빠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호가 옆에서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어 주었어요. 누나, 아빠, 여기 보고 웃어. 저는 아빠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짓는 마음에서 우러난 웃음이었어요. 새가게 개업식 날에는 동네 사람들이 떡을 가지고 인사를 왔습니다. 아빠는 새 다리미를 손에 잡으며 한참을 쓰다듬으셨어요. 저는 한쪽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다리미 김 너머로 아빠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얼굴이 더 이상 어둡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한 해가 흐르는 동안 박성훈과 윤말숙의 소식이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윤말숙은 결국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호송차에 오를 때 윤말숙이 펑펑 울었다는 소식이 지호의 옛 친구로부터 전해졌습니다. 박성훈은 회사에서 해고된 뒤 다른 회사에 자리를 잡지 못했어요. 누나 박미정의 아파트마저 사회행위로 명의가 되돌아오자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도 잃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박성훈이 동네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산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그렇게까지 무너졌다는 것이 가슴 한쪽을 아릿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아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거실로 걸어가 지안이와 지우 옆에 앉았어요. 두 아이는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해서 거실을 뒤뚱뒤뚱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안아, 엄마한테 와봐. 엄마. 지안이가 작은 손을 뻗으며 한 걸음을 내딛었어요. 지우도 질세라 옆에서 무릎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양팔로 끌어안았어요. 잘했어. 우리 아들들. 진짜 잘했어. 지안이 머리에 입을 맞추고 지우의 통통한 볼에도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누나, 아빠가 오늘 저녁에 같이 먹자고 하셔. 오리고기 사오신대. 오리고기. 좋다. 누나, 옷 좀 갈아입어. 가게로 우리가 가는 게 어떨까? 그러자. 저는 두 아이에게 외출복을 입혔어요. 지호가 지안이를 안고 저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해질 무렵 경수 세탁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빠가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오리고기와 김치, 따끈한 밥이 가지런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서 앉아라. 우리 손주들도 어서 오고. 아빠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한 숟갈을 떴습니다. 오리고기 한 점이 입안에서 따뜻하게 풀어졌어요. 아빠, 가게는 좀 어때? 바쁘다. 단골이 자꾸 늘어서 정신이 없어. 좋네. 무리하지는 마. 내 아빠가 이 나이에 무리할 게 뭐가 있냐? 너희 셋만 잘 보면 그게 다지. 아빠가 지안이의 입에 김 한 장을 넣어주셨어요. 지안이가 까르르 웃으며
발을 굴렀습니다. 지호가 옆에서 식혜를 따라 주었어요. 누나, 한 잔 받아. 고마워. 저는 식혜잔을 들고 아빠와 지호와 두 아이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모든 시간이 이 한 끼의 식사 위에 천천히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빠, 응, 나 다시 회사 다닐까 봐. 회사, 응, 옛날 사무실 사장님이 다시 와달라고 연락이 왔어. 시간제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신대.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 좋아하는 일이 그거였잖냐. 숫자 들여다보는 거. 맞아. 나 그거 좋아해. 애들은 어떡할 거고. 낮에 어린이집 보내고 부족한 시간은 지호가 도와주기로 했어. 누나, 걱정 마. 내가 든든한 외삼촌이잖아. 지호가 가슴을 탁탁 쳤습니다. 저는 식혜를 한 모금 마시며 가만히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게 셔터를 내릴 때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지호가 지안이를 업고 앞장섰어요. 저는 지우를 안고 아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아빠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훈아. 응. 아빠.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 진작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너무 못나서. 저는 아빠의 팔을 더 꼭 끌어안았어요. 아빠. 다시는 그 말 하지 마. 아빠 잘못 아니야. 그래도 아빠가 미안하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주면 돼. 그게 다야.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거리에도 별이 두어 개 떠 있었어요. 5년 전 상견례 자리에서 윤말숙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눈빛이 이제는 아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어요. 저는 한지훈이었습니다. 지안이와 지우의 엄마이자 한경수의 딸이자 한지호의 누나였어요. 참는 것만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지난 시간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참아야 할 때 참고 싸워야 할 때 싸운다는 것을 5년이라는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배웠으니까요. 누나, 빨리 와. 지안이 졸려해. 지호가 앞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가가. 저는 아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 네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길에 드리웠어요. 지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한 걸음씩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누군가 저에게 가족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가족이란 서로의 손을 절대 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지키기 위해서라면 짐승과도 싸우는 사람들이라고요. 거리 끝에 우리 집 창문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속으로 우리 네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지훈 씨는 5년이라는 시간을 며느리라는 이름, 아내라는 이름 아래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한마디에 자기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고도 정작 가장 소중한 친정아빠의 눈물조차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았지요. 하지만 한지훈 씨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 지킬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짐승과도 싸워 이겨야 한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빌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한 번쯤은 한지훈 씨처럼 두 발로 똑바로 서서 네 사람을 지켜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